대학교 3학년이던 수지는 인테리어 디자인 전공 수업에서 그룹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다. 발표일이 가까워지면서 팀원들은 대학교의 오래된 건물에 모여 밤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했다. 이 건물은 학교의 첫 번째 건물이었고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곳이었지만 프로젝트에 필요한 몇 가지 자료들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어 자주 방문하곤 했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시계는 자정을 넘었고 대부분의 팀원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무렵 수지는 마지막으로 건물에 남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서를 복사하러 프린터가 있는 복도로 향하던 중 그녀는 복도의 끝에서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 마치 누군가의 발소리 같았다. 수지는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발소리의 주인을 확인하고자 복도 끝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복도 끝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녀는 이를 그냥 피로 탓하며 다시 자료에 집중하려 했다. 그런데 그렇게 자리에 돌아와 자료를 정리하는데 다시금 그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마치 복도를 걸어오는 듯한 발소리였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수지는 다시 복도로 나가 발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그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평소에 알고 있던 복도의 길이보다 훨씬 더 길게 느껴졌던 것이다. 끝이 보이지 않는 복도가 이응 같았다. 주변을 둘러본 수지는 갑자기 공포에 휩싸였다. 간헐적으로 깜박이는 형광등, 낡은 벽과 서늘한 바닥이 더해져 분위기가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다.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본 그녀는 복도 끝에서 어슴푸레 그 실루엣은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았지만 점차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수지는 얼른 뒤돌아 복도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복도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평소 알고 있던 구조의 건물이 아닌 무언가 다른 공간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공포와 패닉 상태에 빠진 그녀는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에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 경비원이 이상한 느낌의 그 건물을 점검하던 중 복도 한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깨우는데 한참이 걸렸다. 깨어난 수지는 그날 밤에 이를 뚜렷하게 기억했지만 경비와 친구들은 이를 단순한 꿈이나 피로에 의한 환각으로 취급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 후 수진이 그 건물을 다시 찾았을 때 그녀는 자신이 갇혔던 끝없는 복도의 흔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건물은 평소 그대로였고 복도는 오히려 더 짧아진 듯했다. 이후 수지는 그 일을 누구에게도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때때로 밤에 혼자서 공부할 때면 그 음산한 발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다고 했다. 이후로도 이 건물에서 비슷한 소리를 들었다는 학생들이 속속 나타났고 학교에서는 단순한 루머로 치부하며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다. 그 끝없는 복도는 여전히 그곳 어딘가에 존재하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의 일이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 작은 마을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다. 마을은 시골과 다름없어 해가 지면 길거리에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고 그 어둠 속에서 불안한 고요함이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좁고 굽이진 산길을 반드시 지나야 했는데 그 길은 낮에도 으스스할 만큼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다. 어느 늦은 밤 나는 학교에서 과제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늦어져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산길에 들어섰을 때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정적 속에 묻혀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겨울이었기에 시린 바람이 불어왔고 그 덕분에 낙엽들이 사각거리며 바스락거렸다. 나는 빨리 집에 가고자 서둘러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지만 그 발소리는 점점 다가오는 듯 확실히 가까워지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으며 나는 가능한 자연스럽게 뒷사람을 힐끔거리며 살폈다. 하지만 어두운 나무 그늘 사이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안도의 한숨을 쉬던 그 순간 이번에는 바로 내 귀 가까이서 낮게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차가운 소름이 등줄기를 타고 흐르며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키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보는 것은 여전히 짙은 어둠뿐이었다.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기 시작하면서 한 걸음 무겁게 앞으로 내딛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침내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노란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져 오는 것을 보고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걸음을 더욱 빨리 했다. 그러나 그 순간 등을 스치는 불길한 기운을 느끼며 무의식적으로 뒤돌아봤다. 그곳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무언가가 서 있었다. 극도로 긴 팔과 다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괴물에 더 가까워 보였다. 놀란 마음에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사라졌다. 나는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발끝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절박하게 집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렸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서야 겨우 살아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길을 지날 때마다 항상 주변을 경계하며 무언가 다가오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곤 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마을 어르신에게 그 일을 이야기했다.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 길에선 가끔 그런 일이 있지. 산신령께서 이따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장난을 치는 거란다. 언젠가 마을에서 다시 그 산길을 지나오게 될 나날을 떠올리며 나는 여전히 그 일이 단순 한 장난이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그날 밤에 소름 끼치는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살던 기숙사는 오래된 건물이었고 종종 선배들에게 귀신 이야기를 듣곤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었고 미신이라고 치부하며 지냈다. 어느 날 밤늦게까지 과제를 하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왜인지 모르게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나는 바위 눌림을 자주 경험하지 못했기에 혼란스러웠다. 그러는 사이 문 쪽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발걸음 소리는 천천히 그리고 점점 가까워졌다. 문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내 방 안으로 들어와 침대 옆에 서 있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주변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차가운 느낌을 받았다. 거대한 그림자가 천천히 몸을 숙여내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심장의 고동이 귓가에 울리던 그때 귓가에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내 자리야. 그 순간 나는 눈을 감고 필사적으로 몸을 움직이려 했다. 잠시 후 정신이 들면서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마치 악몽에서 막 깨어난 듯 식은땀이 흘렀다. 나는 그것이 꿈이라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계속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방에서 혼자 있을 때면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물건들이 자주 제자리를 벗어나 있었다. 다시 가위에 눌리는 날들도 많아졌다. 그럴 때마다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는 내 자리야. 몇 주 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기숙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내 이야기를 듣고는 나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차분히 기숙사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몇 년 전 지금 내가 사용하는 방에서 한 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그녀는 왕따와 학업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었다고 한다. 그 이후로 그 방에서는 종종 이상한 소문이 들렸고 기숙사에서는 그 방을 비워두려 했지만 매년 새로운 학생이 배정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방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다. 내가 겪은 모든 일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나는 기숙사 관리자에게 방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운 좋게도 다른 방이 비어있어 옮길 수 있었다. 이사를 한 뒤로는 별다른 이상 현상을 겪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이 되면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그 목소리가 떠올라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나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그 목소리만은 여전히 내 머릿속에 강하게 남아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대개 내가 단순히 지쳐서 헛것을 봤을 거라고 말하곤 한다. 하지만 나는 그날 들었던 목소리와 그 차가운 공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여전히 그 방에서는 새로운 학생이 들어가고 가끔씩 미심쩍은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곤 한다. 여기는 내 자리야라는 그 속삭임처럼 말이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다.
그 마을은 예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고 소문이 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도시 전설 정도로만 생각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그런 신비로운 곳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첫날 밤 우리는 마을 인근의 오래된 한옥에 머물렀다. 집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는데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짧게 경고를 했다. 밤에는 절대로 뒷산으로 가지 말아요. 그곳에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나쁜 기운이 있어. 우리는 그녀의 말이 단순한 겁주기일 뿐이라 생각하고 그냥 웃어 넘겼다. 저녁이 되고 우리는 술을 마시며 각자 아는 무서운 이야기를 돌아가며 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뒷산에 정말 귀신이 나올지 궁금하다고 제안했다. 술 기운도 있고 해서 우리는 반쯤 농담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어둠을 뚫고 우리는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매우 좁고 가파르며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달빛조차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점점 앞서가던 친구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멈췄다.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와는 다른 마치 누군가의 신음소리 같았다. 순간 모두 얼어붙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며 신경이 곤두섰다. 갑자기 우리 중 한 친구가 비명을 지르며 숲속으로 뛰어들었다. 남아있던 우리는 깜짝 놀라 그 친구를 뒤쫓았다. 그런데 숲이 깊어질수록 더 이상 친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한참을 헤맨 끝에 우리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낡은 묘비가 여러 개 서 있었고 친구는 그곳에서 쓰러져 있었다. 그는 정신을 잃은 듯 보였고 얼굴은 유령처럼 참백했다. 우리는 황급히 그를 흔들어 깨웠지만 그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다시 그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더 뚜렷하고 가까이서. 두려움에 휩싸인 우리는 친구를 질질 끌며 산에서 빠져나왔다. 다행히도 우리는 무사히 한옥으로 돌아왔고 친구도 얼마 후에 깨어났다. 그는 눈을 뜨자마자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가려 했어. 그 눈빛 너무도 무서웠어 라고 말했다. 우리는 그날 밤 이후로 다시는 그 산에 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우리의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곳은 예전에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전쟁터예요. 아직도 그 영혼들이 미련을 두고 떠돌고 있답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마을을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때의 산속 공터와 친구의 얼굴은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르곤 한다. 우리는 그저 한여름밤의 꿈이라 여길 뿐이다. 그러나 때때로 내가 혼자 산책을 할 때면 그 밤의 신음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만 같다.